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학과장인 김홍근 교수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에 걸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가페 상담소에서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돼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볼 때에 인간의 심리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룰 타이틀은 대상관계 이론학자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로날드 페어베한의 이론과 그의 임상적인 실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대상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재 대인관계 경험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독특하게 느껴지는 정서, 그리고 어떤 반복적인 관계 패턴, 그리고 병질적인 요소들은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 세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정상과 그러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인 내적 대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마음이 외부로부터 내재화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마음의 기능을 이러한 내재화된 요소들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경험은 인터널리제이션,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지고 그 내재화된 요소들에 의해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한 정상을 발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관계적인 패턴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대상 관계란 무엇인가? 한 인간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나눈 관계 경험은 계속적으로 착실하게 내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현병에 걸린 양육자가 아이에게 헌신하고 열심히 양육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소위 말하는 아동 정신분열증에 자동적으로 걸리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병질적인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엄마에 의해서 그와 같이 그러한 정신세계가 아동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오고 내재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각한 그런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달 들어와서는
오미크론이 창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2만 명 이상이 하루 동안에 발병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전염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한번 병을 앓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면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유입되어 들어온 그와 같은 병질적인 요소가 내재되어지면 그거는 평생 반복 강화를 통해서 점점 더 세게 그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대상은 자기 표상으로 형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을 때에, 인정을 받을 때에,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와 같이 돌봄을 받을 때에 자기는 사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따뜻한 돌봄을 받는 외부 대상 관계의 경험은 그러한 자기로 표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계류구마적 설교를 꾸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로 삶을 살게 된다는 조영기 목사님의 일관된 설교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보혈로 다시 그린 자화상입니다. 한 개인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게 되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화상이라는 말이 자기 표상을 말합니다. 셀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대중성 있는 언어로 바꿔서 조영기 목사님은 자화상으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화상을 새롭게 그리게 되면 자신의 삶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꾸준한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기 표상이, 자화상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새롭게 변화된 자화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리치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재되어진 병질적인 자화상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표상은 대상 표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것을 경험한 아이,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귀하게 여기짐을 경험한 아이는 대상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상 표상도 자기 표상과 더불어서 비례해서 그와 같이 좋고 아름다운 표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 신경증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증적 요소를 많이 띠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적 대상 관계는 대인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심리적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내적 대상 관계는 오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대인관계적 패턴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심리적 구조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대인관계를 맺는데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좋습니까? 왜 영문도 모르게 좋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대상 관계에 의해서 선호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독특한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의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의식적인 행위나 성찰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꿈인데,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억압되어져 있다가 잠자는 동안에 렘 수면 상태에서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치, 상징, 압축, 그리고 2차적인 개작 작업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개인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대표적인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어떤 동네에 살며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작동에 의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한 개인과 만났을 때에 독특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심리적인 내적 대상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과 독특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소개하는 두 아이의 내적 대상관계와 외적 대상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수라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많이 받고 귀여움과 더 한없이 뒷받침을 아이는 경험했어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고모들도 그렇게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나, 귀한 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나라는 그런 자기 표상, 자기 자화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영식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에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만날 술 먹고 살림 부수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돈 벌러 다니기에 정신이 없고 양육에 소홀히 된 거죠. 제대로 한번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게 살림에 찌달리다 보니 어머니는 우울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는 자라게 된 거예요. 이제 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3 더하기 5는 몇 개야? 했더니 두 놈 다 손을 들었어요. 철수는 말하기를 3,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이에요. 한참을 걸려서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맞았어요. 잘했네요. 아이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런데 영식이는 그 문제를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8이라는 것이 금방 계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손을 들 때에 쭈빗쭈빗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8이라는 정답을 제대로 알면서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아이는 자기 내적 대상 관계가 매우 건강하고 그리고 매우 좋은 자기 표상을 가진 반면에 영식이는 돌봄의 질이 그러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와 그리고 살림 부수는 아버지 그리고 직장 다니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우울 증세가 있다 보니 제대로 양육이 안 되어졌고 그래서 아이는 IQ는 높지만 자신의 그 잠재력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영식이는 왜 그러했느냐?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어떤 내적 대상 관계가 형성되어졌길래 이렇게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가 저렇게 위축되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어떤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할 때 보면은 보통 내비게이터 79절 그것을 암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2구절씩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그 집사님이 암송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너무 똑똑하게 정확하게 암송을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이분이 그 칭찬을 비꼬는 말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도 않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칭찬도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해줘야 그게 수용이 되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칭찬을 해주었는데 마음속 내적 대상 관계가 그러하다 보니 칭찬과 인정과 사랑 경험이 없다 보니 오히려 그런 칭찬이 비꼬는 말로 들리는구나. 자신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하다고 평가를 해주니 그것은 나를 향해서 비꼬는 말, 비웃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곡해하고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던 적이 생각납니다. 또 그런 일로 교회까지 안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한 개인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산다는 거죠. 두 번째, good enough mother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좋은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아이의 심리 성장과 발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양육자를 말합니다. 유아의 자발적인 욕구와 몸짓에 엄마가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다뤄준다는 것이죠. 즉, 참 좋은 어머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에게 깊이 몰두되어 있어서 아이의 몸짓, 아이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대상 세계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어머니의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기에게 온전히 몰두되어서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동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그러한 눈높이를 맞추어서 돌보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면 그는 반복적으로 전능감이 경험되어지겠죠. 건강한 자화상이 형성되어지겠죠. 그래서
true self, 참 자기가 형성되고 자신에게 적절한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을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몰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무엇을 주는 것인가? 나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나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온전히 그를 중심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좋은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몰두하고 그 아이가 원하는 바 그 욕동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절하게 대상 세계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적절하게 좌절 경험도 줄 수 있는 어머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이의 욕동대로 채워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르시시즘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자라게 될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타협하고 세상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홀딩 엔바이런먼트라는 이 용어는 안아주는 환경 경험인데 유아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환경 제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소도 태어나면 어미소에서 송아지가 빠져나와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미소가 태반을 싸고 있는 그 모든 양수들을 혀로 핥아줘요. 그러면 몇 분 지나게 되면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인간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10분 안에 애가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죠. 거의 10개월, 1년이 걸려야만 아이가 비로소 일어서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즉 의존을 하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사람 인자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한문의 뜻글자가 그러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마가 제공해주는 환경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엄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하고 안락한 집, 그리고 좋은 장난감,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 문화적인
풍성함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적인 따뜻함, 심리적인 편안함,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엇보다도 금술 좋게 살 때에 아이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 엄마는 오브젝트 엄마를 대상 엄마로 바뀌어져서 좋은 엄마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그것은 웃기는 말일지 모르지만 좋은 어머니에게 양육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엄마가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겠죠. 왜? 자신도 모르게 좋은 어머니 경험이 형성되어졌어. 홀딩 엔바이러먼트, 안아주는 환경 경험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아기에게 좋은 환경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어머니는 지극히 많지 않고요. 네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good enough mother가 아닌 나쁜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생각해 보자면, 양육자는 자연스러운 유아의 욕구에 몸짓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어야 하는데 반응해 주지 못함으로써 아이는 전능감을 느낄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식이는 분명히 몸도 튼튼했고 그리고 IQ도 높았던 아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충분히 리더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아이지만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불안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아는 답도 자신있게 발표하지 못했죠. 지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철수였지만 그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엄마는 유아의 욕구와 몸짓에 적절하게 반응해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몰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부 금술이 나쁘다 보니까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 싸우고 고성이 오고 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기는 유기되어진 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good enough mother가 아닌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도 참 좋은 어머니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아이에게 사랑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선물해주지 못하는 어머니. 또 어머니가 자아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아기에게 보조자로 어떤 자아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줘야 되는데 아기보다 엄마가 더 아기 짓을 해. 그렇게 되면 아기는 엄마에게 온전하게 의존할 수 없고 건강한 이고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자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는 때로는 유아의 몸짓이나 욕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욕구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는 점점 어머니에게 순응해서 어머니의 몸짓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눈치 보는 아이, 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져서 아이의 이와 같은 순응은 나중에 거짓자기를 형성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랄 디펜스라는 폐업연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 모랄 디펜스는 뭐냐 하면 도덕적 방어라고 하거든요. 로널드 폐업연은 아동이 자신을 학대한 부모에게 오히려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유기하고 폭압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자랄 수 없어서 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정말 인자한 양부모님을 만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양부모님을 만났는데 아이는 그 친어머니에게 가겠다고 매일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주면 또 끔찍한 폭압적인 것, 더러운 소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기, 방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 부모에게 더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갖는 것을 바로 모랄 디펜스, 도덕적 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은 부모가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처럼 그와 같이 피학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하나의 자기의 패턴화로 형성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폭압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수능적인 인간이 되어서 회사 생활도 그런 거짓자기로 살다 보니 건강한 자기는 간데 온데 없고 그야말로 거짓된 모습으로 환경에 맞추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러한 아동이 성인이 되면 생애 초기의 경험과 관계를 동일하게 추구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상과의 관계에서 항상 피학적인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거절하고 흥분케 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대신에 오히려 순종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어떻게 하든 버려지지 않으려는 초라한 아동의 자화상이 재현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폐업연은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병리적인 대상관계 패턴은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복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반복하는 그것이 곧 나이다. 이런 병리적인 대상관계가 내재화되어서 내적 대상관계 세계를 마음속에 형성하게 되면 병리적이지만 아까 모랄 디펜스 메커니즘처럼 그러한 비약적인 자리에 금방 놓이려고 하고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칼 융이 말하는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컴플렉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등감으로 번역하기에는 아쉬워요. 컴플렉스는 차라리 블랙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블랙홀 근처만 갔는데 또 불구하고 블랙홀에서 확 잡아당기니까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한 개인은 그러한 관계 패턴에 딱 놓여지게 되면 금방 그러한 병리를 쏟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나지오가 얘기한 나는 반복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반복하는 그것이 곧 나이다. 라는 것처럼 자꾸 반복한다는 게 뭐예요? 병리적인 증상을 말하잖아요. 증상. 그러니까 증상, 한 개인의 증상은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걸 반복 강박이라고 해요. 반복적으로 이런 나무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광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락강 학파에서는 낭종이 된 쥐상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낭종이 된 쥐상스는 그냥 한 개인의 생각에서 삶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한 번 경험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게 돼서 일평생 그 트라우마가 자신의 삶을 옥죄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대상관계 심리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가 될까요? 무엇보다도 상담자의 공감적인 환경 가운데서 반복되는 내러티브, 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사 졸업을 앞둔 그런 그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는 심리상담 공부를 거의 6, 7년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론을 배웠는지 이것저것 배웠는데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심리치료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5, 6년 전문 수업을 받는데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심리 치료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심리치료에 대한 철학적 개념도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저의 심리치료의 철학적인 기반은 컴패션에 있습니다. 컴패션은 긍휼, 자비를 말하는 거죠. 뭐뭐와 함께, 패션, 페티오르, 고통 속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컴패션은 그냥 연민에 의해서 단순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몸, 영혼, 정신이 온전히 상호 연결되어져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치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혼 사랑이 있어야 그가 목회를 잘할 수 있지, 목회적인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런 공감적인 컴패션에 기초한 공감적인 환경 가운데서 내담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의상수 트라우마에 대해서 서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붙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기괴한 대상은 더 이상 기괴해지지 아니하고 편안해져 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관계 경험에 불일치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병리적인 어머니에 의해서 병리적으로 경험되어졌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계속 반복해 왔는데 새로운 관계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는 온갖 구조물이 유입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냄새가 나고 썩었고 기괴한 그런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수 가운데서 안반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톤씩 좋은 물이 흘러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 더럽혀진 넓은 호수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물이 맑아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꾸정물이 유입해 오는 대신에 안반수가 터져서 흘러나오니까, 즉 엄마 아버지의 병을 통한 병리적인 관계 경험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험적으로는 불일치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내재화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 심리구조는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이 주의상스가로 말미암아서 그 주의상스가 독립시되어져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심리치료에서 그 주의상스, 자신의 트라우마를 안아주는 환경에서 되살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익숙해져요. 그러게 되면 탈독립시가 일어나게 되고, 익숙했던 병리적인 관계가 아닌 새로운 대상 관계가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한 개인은 내면의 어떤 내재화의 심리적 스트럭처가 새롭게 짜여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트랜스미어링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훈습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어지면 그 지긋지긋한 자신의 병리로부터 탈출되어서 온전하게 새로워진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총 때문에 자신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